커피랑 같이 먹으면 놀라운 효능을 나타내는 것이 있다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고 원리는 무엇인가요? 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요즘에 올리브오일에 커피를 더한 올리브오일 커피가 굉장히 핫하죠. 올리브오일 같은 경우에는 몸에 좋은 기름으로 기름을 더 태워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하고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대사를 끌어올려줘서 좀 더 칼로리를 많이 태워줄 수 있도록 한다고 해요. 저희가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한창 유행할 때 방탄커피라고 커피에다가 버터를 넣은 커피가 한창 유행을 했었는데요. 이거 버터보다는 기왕이면 조금 더 몸에 좋은 올리브유를 활용해보자 라고 해서 요즘에 올리브 오일 커피가 유행을 하고 있고, 심지어 스타벅스에서도 이 메뉴가 개발되어서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단독 섭취도 좋죠. 근데 얘가 기름기이기 때문에 좀 내가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해 주시는 게 좋아요. 커피도 빈속에 먹었을 적에 내가 좀 쓰리고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은 커피랑 기름 조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소량만 한번 섭취해 보시거나 좀 묽게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올리브오일도 여러분 되게 비싼 엑스트라 버진이 있고 좀 덜 비싼 게 있잖아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올리브오일이 좋아요 라고 하는 게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이 항산화 물질들이 얘를 열을 가해서 추출을 해낼수록 많이 소실이 된대요. 그래서 냉압착시킨 처음 짜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좋은 성분이 가장 많다고 하니까 기왕이면 그런 걸 골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에사비도 많이 드시죠. 나 혼자 산다에서 전현무 씨가 에사비 드신다라고 해서 얘가 또 한창 핫하게 붐을 탔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에사비를 별로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얘가 시큼한 발효된 식초류를 먹고서 얘가 지방 분해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예전부터 좀 주기적으로 나왔어요. 제가 어릴 적에는 감식초 다이어트라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식초를 많이 드셨던 기억이 나고요. 저도 이제 한 결혼 준비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벌써 30대네요. 그때쯤에 바나나 식초 다이어트가 한번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보고 크게 되어서 깜짝 놀랐던 적도 있고, 그게 지금은 이제 다시 에사비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걸 제가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먼저 얘는 이빨에 너무 좋지 않아요. 얘가 그 산성분이 치아의 범랑지를 녹여요. 그래서 이걸 주기적으로 드시다 보면은 이가 굉장히 시리고 약해지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제가 한번 호되게 당했는데요. 저는 이거를 처음에 이거 더 많이 먹으면은 진하게 먹으면 살 더 잘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조금 욕심을 부려서 좀 진하게 타 먹었어요. 여러 번 챙겨 먹기 귀찮으니까. 근데 그리고 그날 바로 이제 위궤양이 와가지고 속쓰림을 어마어마하게 경험을 해보고, 이거 무섭구만. 효과에 비해서 주의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아서 조심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가 이제 방송에서 한창 핫하게 나올 때 말고 주변에 한번 그거 먹고 살 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나 찾아보시면 의외로 그거 먹고 살 뺐던 분들도 거의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올리브오일 커피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꼭 필요하신 분들 있죠. 그리고 바빠서 아침 드실 시간 없어서 아침에 공복감 때문에 힘드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이제 그냥 출근하셨다가 탕비실 가서 달달한 미스커피 몇 개 때려 드시고 과자 몇 개 드시면서 오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올리브오일 커피를 드시게 되면 오일 성분이 의외로 든든하게 포만감을 유발해줘서 오전 공복을 훨씬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좀 더 대사도 활발하게 올려주기 때문에 늘어져 있기 쉬운 오전 시간을 좀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해드리죠. 그래서 커피 중독자, 아침에 당 떨어지시는 분들, 아침밥 못 챙겨 드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올리브오일 커피라는 개념의 처음 출발점이 저탄고지 다이어트예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당분은 탄수화물 내지 당분은 최저로 섭취를 하고 그 최대한의 칼로리를 지방하고 단백질로 섭취를 하면은 얘가 몸이 칼로리를 태우기 더 쉬운 상태가 된다라고 해서 저탄고지 다이어트에서 출발한 개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탄고지 식단을 유지할 수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막 추천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얘가 살은 잘 빠져요. 그거 하는 동안은 살은 잘 빠지는데 음식이라는 게 저희가 약간 사회 문화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해진 식단만을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경우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서 저 저탄고지 다이어트로 얼만큼 이상 뺐어요. 근데 이거 유지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친구랑도 밥 한번 먹어야 되고 뭐 이런저런 모임도 한 번씩 가져야 되는데 그때마다 나는 내가 싸운 거 딱 먹고 이렇게
내 거만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보편적인 한국인들이 따라할 수 있는 한식 위주의 식단을 꾸려주시는 게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장점을 저희가 4가지로 꼽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염증을 좀 억제시켜줘요. 세 번째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서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몸에 좋은 올리브유를 저는 근데 커피는 두근거려서 먹을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는 올리브 오일하고 추천 조합이 또 마늘하고 토마토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마토 스파게티에 한번 올리브 오일을 더해서 드셔보시거나 아니면 토마토 샐러드에다가 올리브 오일을 같이 드셔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빵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요. 올리브 오일 섭취를 고민하신 분들께 그래도 요거는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요, 내가 만약에 요거를 먹는 목적이 다이어트다, 살을 빼기 위함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다이어트 식단은 내가 뭘 꼭 먹어서 살을 빼겠다 하는 거는 크게 효과를 보실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식단은 내가 그날 하루 동안 먹은 총 음식의 총 합산 점수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먹는 대신에 그만큼의 지방을 딴 걸로 빼야겠다, 내가 기존에 먹고 있는 안 좋은 지방을 얘네로 대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내가 기존에 이미 먹고 있는 식단에다가 이거까지 더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얘만 해도 올리브 오일이 한 스푼에 120kcal나 되거든요. 칼로리가 더해지기 때문에 살이 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드시는 만큼 내가 다른 걸 뭔가를 덜어내고 공복감을 덜어내는 용도로 똑똑하게 활용을 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우리는 이제 농경 민족의 후예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인들보다 췌장이 크기 자체가 좀 작대요. 크기가 한 12% 정도 좀 작고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되는 기능도 한 32% 정도가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서양의 고기 먹고 막 기름진 음식 잔뜩 먹는 애들보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겨 먹었다. 그래서 당뇨에 좀 취약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그만한 췌장을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요즘에 식습관이 많이 서구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췌장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당뇨가 많이 걸리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요즘 당뇨 진단을 받으셔서 제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다뇨, 다식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죠. 당뇨의 증상을 가지고 일단은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요. 소변을 그러니까 또 많이 보시게 되고 소변에 당분이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는 많이 먹는데 그 당분을 다 쓰지 못하고 소변으로 나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당뇨가 가장 무서운 게 합병증이죠. 이제 몸에 이렇게 당분들이 쌓이고 있게 되면 내가 다치거나 아니면 아플 적에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회복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작은 상처들도 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눈도 침침해지기가 쉬워요. 몸 전신적으로 혈액순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발 저림이라던가 눈이 침침해진다던가 상처가 잘 안 낫는다던가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죠. 당뇨 막으려면 꼭 드세요 하는 과일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블루베리나 이런 베리류의 과일들이나 자몽 아니면은 사과를 그냥 사과가 아니라 껍질째 먹는 사과라던가 키위, 당을 올리지 않는 키위 같은 거 이런 게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과일이에요. 반면에 조금 달달한 과일들 있죠. 말린 과일류들 아니면 바나나, 포도 이런 거는 혈당을 급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 과일들이고요. 당뇨에 좋은 채소들은 식이섬유들이 많은, 씹히는 게 많은 채소들이 굉장히 좋아요. 양배추라던가 시금치, 버섯, 계란, 녹색 채소들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거고요. 반면에 먹으면 안 되는 채소 과일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감자, 고구마 같은 거. 나쁜 건 감자, 옥수수, 고구마. 저희가 탄수화물, 당분 이렇게 생각했을 적에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채소들이죠. 이런 것들이 당뇨 있으신 분들은 좀 조심해서 드시거나 아니면 다른 식이섬유나 다른 야채, 채소들하고 같이 좀 조리해서 드시거나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사실은 과일은 당뇨에 좋지 않아요. 당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만큼 정도, 그 정도 먹는 건 괜찮다의 의미지 요만큼이 쌓이고 요만큼이다. 그러면은 많이 드시는 건 사실은 당뇨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양도 꼭 반드시 제한해 주셔야 돼요.
과일 하나만 드시지 마시고 다른 거랑 같이 드세요. 과일 하나만 드시게 되면 훨씬 흡수가 빨라서 혈당을 빨리 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라던가 지방 같은 다른 음식들을 드시면서 같이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후에 디저트로 드실 게 아니라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좀 드셔주시면 훨씬 좋고요. 세 번째는 과즙이나 주스의 형태로 드시는 건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서 좋지 않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소량만 드셔야 돼요. 그래서 과일로 치면 한 200g 정도 드시는 게 좋고요. 요게 너무 조금이긴 한데 블루베리를 치면 한 10알 정도, 사과로 치면 작은 사과 반쪽 정도를 껍질째 먹었을 적에가 이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당뇨가 걱정된다면 반드시 먹지 말아야 될 채소나 음식엔 어떤 게 있냐고 물으셨는데요. 우리가 생각했을 적에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생각하는 음식들이 거기에 해당이 돼요. 뭐가 있을까요? 감자라던가 고구마라던가 옥수수 같은 거, 순탄수화물 덩어리들이 뭉쳐진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요. 그래서 좀 당뇨 있으신 분들이나 걱정되시는 분들은 좀 덜 드셔라, 조금만 드셔라 라고 얘기 드리죠. 당뇨 환자가 제로 칼로리 음료들을 안심하고 먹어도 되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그냥 설탕을 활용한 음료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이것도 안심하고 드시기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제로 칼로리 음료들이 몸에 이롭다 해롭다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의견이 분분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얘가 당뇨 환자의 경우라면 얘가 단맛이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서 결국은 혈당 조절에 좀 부담을 줄 수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얘가 가짜 배고픔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단 음식이 들어올 거야, 당분이 들어올 거야 라고 내 뇌를 속여놨는데 안 들어오면은 얘는 화가 나가지고 단 음식을 더 땡기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좀 드시지 말아라 하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제로 칼로리 음료들은 콜라같이 제로 콜라라도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거나 탄산 같은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속이 조금 쓰리신 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가끔 내가 일반 음료를 마실 때 그걸 대체해서 한두 번 드시는 거는 괜찮지만 요거를 내가 안심하고 계속 마셔도 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당뇨 환자분들께 추천해드릴 만한 한방차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여주, 또 뽕잎, 갈근, 계피 이런 것들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라고 논문을 통해 검증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주를 가지고 끓여서 차로 만들어서 드신다던가 아니면 뽕잎차, 상엽차라고 부르기도 하죠. 요거나 아니면은 몸이 좀 내가 특히 더 차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계피, 반대로 내가 열이 좀 많아요, 난 근육질이고 살도 좀 두터운 편이에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칡차, 갈근차가 조금 더 도움이 돼요. 다만 여주하고 칡 같은 경우에는 얘가 좀 이뇨 효과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혈압이 낮다거나 아니면 신장이 좀 안 좋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혈자리도 좀 몇 개 알려드려 볼게요. 이 자리들에 한 주일에 한두 번 침을 놓았더니 혈당이 안정화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걸 평상시에 마사지만 해도 좀 좋거든요. 몇 가지 알려드려 볼게요. 먼저 여기 체했을 적에도 많이 누르는 자리로 알고 계시죠? 합곡이라고 하는 혈자리인데요. 엄지랑 검지 사이에 살이 두툼하게 만져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지그시 눌러서 한 2, 3초간 마사지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기에 메스꺼릴 때도 좀 좋은 자리인데요. 내관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어요. 손목에 손목 주름 있죠. 여기서 손 2마디만큼 내려온 여기 지점을 좀 눌러주시면 좋고요. 또 내가 팔을 이렇게 들었을 적에 주름 생기는 끝단 있죠. 여기를 곡지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다리 쪽에서도 3개 소개해드려 볼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족삼리. 족삼리는 저희가 기운을 더해주는 보기혈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저희가 표현을 할 때 여기는 보약을 내 몸에 꽂아주는 자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여기 무릎의 바깥쪽 움푹 패인 데부터 손을 이렇게 댔을 때 손가락 4마디만큼 내려오는데 여기 근육이 땅땅하게 만져지는 데들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체했다 그러면 그때도 여기가 굉장히 아프게 느껴질 거고요. 요거를 풀어주시면 체했을 적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를 좀 꾹꾹꾹 2-3번 눌러주시면 좋고요. 자, 발목에서 저희 아킬레스건 있지요. 아킬레스건하고 내 발목 안쪽 뼈의 사이 여기를 좀 눌러주시면 좋은데요. 이걸 저희가 태계라고 불러요. 태계를 꾹꾹꾹 마사지 해주시고요. 발목 안쪽 뼈에서 손가락 4마디만큼 올라온 자리 여기를 삼음교라고 부릅니다. 삼음교도 꾹꾹꾹 마사지 해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보약을 꽂아 넣는 족삼리, 태계, 삼음교 이 자리 좀 마사지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했던 이야기들을 좀 드려봤는데요. 여러 가지 의학 정보나 건강 정보들을 조금 더 편안하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 다이어트 한약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푸른잎 한의원 찾아주시면 제가 성심껏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게 생활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추가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댓글에 제 SNS 스레드 링크를 같이 첨부해 주신다고 해요. 그쪽으로 와서 여쭤보시면은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